정지! 멈춰서라! 이 급박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커피를 마시고 아무도 제 신분을 묻지 않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이곳이 아닌 북쪽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위치에서 말이죠. 저는 북한 국경경비대 부총국장이었습니다. 2000km가 넘는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선을 책임지던 고위 간부였죠. 탈북자들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밤 12시 50분. 딱, 딱, 딱. 얼음 깨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렸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 한가운데 중국 땅까지 남은 거리 겨우 100m. 저는 72살 노모를 업고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컹, 컹컹. 군견들이 지저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부하들의 고함 소리. 멈춰라. 쏜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떨고 있는 17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넘어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못 가겠수다. 아들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조명탄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퍽. 경고탄이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진짜 총알이라는 것을. 일어나. 조금만 더 가면 끝이다. 제 뒤에서는 제가 25년간 직접 훈련시킨 부하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충성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저와 제 가족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동료의 배신, 권력의 음모, 그리고 3대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위기.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체제에 순응하며 가족과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제가 평생 막아왔던 그 국경을 넘어 살 것인가.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북한 국경경비대 부총국장이었던 제가 어떻게 그 국경을 넘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령 출신이었고 저 역시 당연하다는 듯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19살 때였죠. 그때부터 25년간 저는 오직 한 길만 걸었습니다. 조국의 국경을 지키는 일. 20년 전 30살의 나이에 저는 양강도 해산 국경경비대로 발령받았습니다. 처음엔 소대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가는 겨울, 여름이면 모기떼와 싸우며 국경을 지켰죠. 그렇게 1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45세가 되던 해 저는 드디어 부총국장까지 올랐습니다. 대좌 계급장을 달고 해산에서 무산까지 2000km 국경선을 책임지는 위치였습니다. 제 결재 없이는 병력 한 명 움직일 수 없었고 제 승인 없이는 국경작전 하나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중앙당과 직통전화선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부하들과 함께 국경 순찰 보고를 받았습니다. 탈북 시도 건수, 밀수 단속 현황, 병력 배치 상황, 중국 측 동향. 수십 개의 보고서가 제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무, 간밤에 3구역에서 탈북 시도가 있었수다. 잡았는가? 예, 현장에서 체포했수다. 가족 3명입니다. 보입으로 넘기게.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도망가는 반역자들을 막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굳게 믿었죠. 그들이 어떤 이유로 탈북을 시도하는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양 출신의 전직 교사였습니다.
결혼 18년 차. 아들은 17살로 곧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하길 희망했습니다. 72살 어머니는 저희 가족과 함께 해산의 간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제 가족은 간부 가족으로서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쌀 30kg, 식용유 1리터, 설탕 2kg, 돼지고기 5kg, 명절이면 중국산 과자와 사탕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배급소 앞에서 며칠씩 줄 서는 동안 저희는 걱정 없이 생활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아들의 숙제를 봐줬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건 말이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부하들, 국경을 지키는 일선 병사들은 제대로 된 배급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을. 한 달에 옥수수 10kg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몇 달씩 밀리기 일쑤였죠. 그래서 저는 종종 제 배급 중 일부를 부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부총국장 동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적발되면 큰일 나우. 괜찮네. 자네들이 건강해야 국경도 제대로 지키지 않겠나? 부하들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젊은 병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인정 많은 지휘관으로 알려졌죠. 국경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이면 저는 부대 창고에서 몰래 석탄 몇 가마니를 빼내 홀로 사는 노인들 집 앞에 갖다 놨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군 의무대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약이 필요하면 부대 약품을 몰래 나눠줬습니다. 부총국장 동무, 우리 할매가 살았수다. 고맙수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지켜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은 높은 간부인디도 마음이 따뜻하대이. 우리 같은 백성들도 안 외면하구만. 저는 제 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제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고급 물품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병사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양에서 온 고위 간부들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삼성 TV, LG 냉장고, 일본산 위스키, 심지어 외제 담배까지. 그것들을 실은 트럭이 밤마다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이건 당 중앙의 짓이야. 넌 그냥 모른 척하거라. 선배 총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귀띔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높은 분들이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겠지. 하지만 그 작은 의무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침 8시, 평양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앙당 보위부였습니다. 부총국장 동무, 내일 오전 10시까지 평양으로 올라오시오. 중요한 보고건이 있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통은 문서로 통보가 오는데 직접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양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앙당 청사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보위부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시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총국장 동무, 자네 밑에 있는 김철수 대자를 아는가? 김철수. 제 오른팔 같은 부하였습니다. 10년을 함께 국경을 지켰던 동료였죠. 물론입니다. 제 직속 부하입니다. 그 동무가 남조선 정보기관과 내통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김 대자는 20년을 군에 바친 충성스러운 증거가 있어. 보위부 국장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중국 휴대전화 통화 기록,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 국경지역 정보 유출 의혹.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가족을 위해 중국에서 몰래 약을 구해온 적은 있지만 절대 조국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국장 동무,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김대좌는 부총국장 동무, 보위부 국장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그를 감싸면 자네도 의심받을 수 있어. 알아듣겠는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증거를 찾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내일 공개 재판이 있을 것이오. 자네도 참석하시오. 다음 날 해산 시내 광장.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는 손이 묶인 김철수 대좌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부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반역자 김철수는 남조선 괴뢰와 내통하여 조국을 배신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김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죠. 동무들, 이것이 배신자의 말로이요. 총살, 총살.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아니, 외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김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총국장 동무, 저는 괜찮수다. 동무 가족이나 잘 챙기시오.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팽!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철수 대좌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분명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제거하려 했고 그는 그저 희생양이 되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철수의 자리를 노리던 다른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위부에 뇌물을 바쳐 김철수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철수가 관리하던 밀수 루트를 차지했죠. 이게 우리가 지키려던 조국인가?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25년간 맹목적으로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이 누명을 쓰고 죽고 부패한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곳. 제가 탈북자들을 잡아 보위부로 넘기면 그들도 김철수처럼 고문당하고 죽는다는 것. 그동안 제가 반역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살기 위해 도망친 것뿐이라는 것.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픈가?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에서는 체제를 의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반역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김철수의 눈빛이, 총소리가, 쓰러지는 그의 모습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저 같은 사람도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철수의 죽음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 더욱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 때마다 당의 노선을 적극 지지했고 탈북 단속도 더욱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2021년 9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양에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총국장 동무, 내일 중앙당 조직지도부로 출두하시오. 조직지도부. 간부들을 조사하고 숙청하는 곳이었습니다. 김철수도 그곳에 끌려간 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곧바로 친한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중앙당에서 일하는 고위 간부였습니다. 형님, 저 무슨 일입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김철수를 감쌌던 게 문제가 됐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박성철 총국장이 자네를 겨냥하고 있어. 박 총국장이요? 왜 그가 저를? 자네가 지난달 목격한 거 있잖나. 심야 밀수 트럭 말이야.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새벽 2시 국경 순찰을 돌던 중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대형 트럭 5대가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밀수품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전자제품, 의약품, 수억 원어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박성철 총국장이었습니다. 박 총국장은 5년 전부터 대규모 밀수 조직을 운영해왔네. 중국 조선족 브로커들과 짜고 매달 수십만 달러를 챙기지. 그 돈의 절반은 평양 고위층에게 올라가고. 그럼 중앙당도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도 눈 감아주는 거지. 박 총국장이 상납을 잘하니까. 하지만 자네가 증거를 쥐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자네를 제거하려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박 총국장은 불안한 거야. 자네가 언젠가 그걸 문제 삼을까봐. 그래서 보위부에 자네 조사 파일을 만들었어. 남조선 내통 혐의, 군율 위반, 김철수 감싸기. 온갖 죄목을 다 붙였더라. 형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조직지도부에 가면 자네도 김철수처럼 될 거야. 미안하네. 내가 도울 방법이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제가 끌려가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연좌제. 3대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 72살 노모까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소? 밥 다 식었구만. 여보. 저는 아내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일 조직지도부에 끌려가면 나는 돌아오지 못해. 당신과 아이, 어머니도 수용소로 갈 거야.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탈북해야 해. 그것만이 우리 가족이 살 길이야.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국경경비대 부총국장이자수. 당신이 탈북하면 그래서 더 위험해. 하지만 그만큼 나는 루트를 알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해산 3구역, 압록강이 가장 좁은 지점. 동절기에는 강이 얼어붙어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이고 순찰 교대 시간이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가능합니다. 언제가 오? 모레밤. 내일은 조직지도부 출두 명령이 있으니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곧바로 추적이 시작될 거야. 그 전에 떠나야 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틀. 저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브로커에게 줄 돈, 이동경비, 생활비, 최소 5,000달러는 필요했습니다. 저는 집에 숨겨둔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3,000달러.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믿을 수 있는 부하 한 명을 불렀습니다. 리철 중좌. 10년을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중좌, 자네를 믿고 부탁이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수다만 부총국장 동무를 위해서라면. 저는 조심스럽게 2,000달러를 건넸습니다. 이걸 받아주게. 그리고 내 가족을 기억해주게. 리철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부총국장 동무. 설마 아무 말 말게. 모른 척 해주게. 자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리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2,000달러를 돌려줬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시오. 3,000달러 있소다.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겁니다. 부총국장 동무 가족이 살아야지라오. 자네, 우리 어머니가 아팠을 때 동무가 살렸수다. 저는 그거 못 잊수다. 부디 살아서 자유로운 곳에 가시오. 저는 리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모레밤 11시 우리는 이 집을 나간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거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지라오. 그래. 하지만 살기 위해서야.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때 노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여기 남겠다. 너희들만 가거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들어봐라. 나는 72이다. 얼어붙은 강을 건널 기운도 없고 중국 가서도 집만 될 거다. 너희들만 가라. 빨리 가야 산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오. 함께 가야지라오. 안 된다. 나까지 가면 너무 느려. 애들이 죽는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서 시간을 벌어주마. 추격대가 오면 내가 모른다고 할 테다. 그럼 너희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못 갑니다. 절대로. 이 고집쟁이 자식아.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72 노인의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뜨거웠습니다. 내가 뭐가 아까워서 남겠다는 줄 아냐? 내 자식들 살리려고 그러는 거다. 내 손자 살리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면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은 무슨, 살아야 사람이지. 죽으면 다 끝이다. 노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 짐 싸는 거 봤다. 돈, 옷, 약. 그것도 무겁다. 내가 가면 얼마나 느려지겠냐? 강 한복판에서 추격대 만나면 다 죽는다. 할매.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할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매 안 가시면 저도 안 가오. 할매 없이 어떻게 가오. 이놈아. 노무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착한 내 손자. 할매는 괜찮다.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땅이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하지만 너는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 할매. 아버지. 아들이 울먹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평생 어머니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떠나려 하다니. 무슨 불효냐?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잘 살아주는 게 효도다. 내 처자식 살려주는 게 효도다. 그러니 가거라. 엄마 걱정 말고.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남으시면 보이부가 와서 어머니를. 알아? 고문당하고 수용소 갈 거다.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너희 가족이 탈북했다고 들키면 나도 갈 거 아니냐? 그럼 같은 거다. 차라리 너희 시간이라도 벌어주고 죽는 게 낫지. 어머님. 아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버리고 가는 거 아니라오. 꼭 데려가고 싶수다. 알아, 며느리야. 너도 착한 사람이구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딱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머니 없고라도 갈 방법을요. 이 고집쟁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너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세더라. 알았다. 그럼 내가 짐이 되지 않게 최대한 가볍게 준비하마. 어머니. 하지만 약속해라. 내가 강 한복판에서 못 가겠다고 하면 날 두고 가거라. 약속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착한 내 아들. 그래도 다 같이 가보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준비는 끝났습니다. 돈, 루트, 시간.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25년을 바친 군복을 벗는다는 것. 태어난 땅을 버린다는 것.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모레밤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2021년 11월 15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25년간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대좌 계급장을 떼어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평범한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족들도 겹겹이 옷을 껴입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날씨였습니다. 어머니는 약속대로 최소한만 챙기셨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아버지 사진 한 장과 손자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전부였습니다. 가자. 밤 11시 정각,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해산 3구역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차를 탈 수 없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으니까요. 걸어서 1시간.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순찰대를 피해, 불빛을 피해, 사람을 피해. 자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압록강 제방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중국이구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 건너편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지린성의 마을이었습니다. 거리는 겨우 200m. 하지만 그 200m가 생과 사를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아버지, 무섭수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있다. 이제 내려가자. 저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몇십 년 사이에 어머니는 이렇게 작아져 계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말씀 마세요. 꼭 잡고 계세요. 제 방을 내려가 강으로 내려섰습니다. 딱딱. 얼음이 발밑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얼음이 얇은 곳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걸어. 내 뒤를 따라와. 저는 25년간 이 국경을 지켰습니다.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등 뒤에 어머니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뒤따라왔습니다. 50m를 갔을 때였습니다. 컹컹컹. 군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아직 순찰 교대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 제방에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너 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멈춰라. 들켰습니다. 뛰어. 저는 어머니를 업은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크드득, 두둑. 그 순간 제 발밑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위험해. 저는 재빨리 옆으로 뛰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얼음이 콰지직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검은 물이 솟구쳤습니다. 으악! 뒤따라오던 아들이 그 틈에 빠졌습니다. 아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돌아서서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업은 채로 꽉 잡아! 아들의 젖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영하의 물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손이 미끄러.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이를 악물고 아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내도 달려와 함께 잡아당겼습니다. 으악! 간신히 아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젖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퍽. 그때 경고탄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강 한가운데 얼어붙은 압록강 위에서. 다음은 쏜다. 멈춰.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제가 훈련시킨 부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철 중위. 25살 젊은 병사였습니다. 중위. 쏘지 마. 나다. 부총국장이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총국장. 동무. 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발 돌아오시오. 저 어떡하라오. 미안하다, 이철.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쏴라. 뭐하냐? 옆에 있던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들은 반역자다. 당장 쏴. 이철이 총을 들어올렸습니다. 총구가 떨렸습니다. 이철 동무, 어서 쏘란 말이야.
저는 비켜. 보이부 요원이 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탁, 탁탁. 이철이 하늘을 향해 쐈습니다. 뛰십시오. 빨리. 이철, 빨리요.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아들의 손을 끌고 어머니를 업은 채 탁탁탁. 보이부 요원이 직접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총알에 맞아 부서졌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100m 남았습니다. 아들아, 날 내려놔라. 어머니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넌 죽는다. 제발 날 두고 가라. 안 됩니다. 크어.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엄마, 괜찮다. 빨리 가자. 70m. 뒤에서 병사 둘이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를 직접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따라온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0m 뒤, 40m, 30m.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들아, 제발, 넌 살아야 한다. 어머니, 조금만 더. 50m 남았습니다. 탕! 갑자기 제 다리에 충격이 왔습니다. 총알이 제 종아리를 관통했습니다. 크악!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젖은 옷으로 온몸이 얼어붙어 가면서도 일어나오. 조금만 더. 30m, 20m. 추격병들이 겨우 15m 뒤까지 따라왔습니다. 거기서 10m. 중국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5m. 거의 다 왔어. 드디어 저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다 왔다. 우리 다 왔어.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쏠 수 없었습니다. 국경선을 넘었으니까요. 이철 중위가 강 한가운데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살았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살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강을 건넌 직후 저는 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얼음물에 젖어 온몸이 얼어붙었고 아내는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춥수다. 너무 춥수다. 아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젖은 옷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어디든 가서 불을 피워야 해. 저는 다리를 질질 끌며 일어섰습니다. 종아리를 관통한 총상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작은 산속 폐가를 찾았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이 버린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자. 저는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웠습니다. 아들은 젖은 옷을 벗고 불 앞에서 떨었습니다. 엄마 어깨에서 피가 많이 나오. 아내의 총상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옷을 찢어 상처를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소독약도 붕대도 없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야 해. 안 돼. 병원 가면 신분 확인한다. 우리 북한 사람인 거 들키면 바로 송환이야.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습니다. 절대 들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제 돈 3,000달러와 리철 중자가 준 3,000달러, 6,0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종아리 총상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이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아버지, 열이 너무 높수다.
괜찮다. 조금만. 안 괜찮아요. 약이 필요해요. 하지만 약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 확인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나흘 후에야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제 곁에 계셨습니다. 아들아, 다행이다. 살아났구나. 제가 얼마나 나흘 동안 혼수 상태였다. 그 노인이 몰래 약을 구해줬어. 조선족 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생제를 구해주셨던 겁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해. 북한에서 들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지린성 투먼시에 탈북자들을 돕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것도 위험천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한 노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북에서 왔소? 예.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공안 단속이 심하대이. 조심해야 한다오. 혹시 브로커 연락처를 들어와 봐라. 노인은 저희 가족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틀만 숨어 있거라. 내가 사람 연결해 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고향 사람들이데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돕겠소? 그날 밤 노인은 중국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만두와 밥이었습니다. 먹어라. 많이 먹어. 고맙수다. 할아버지.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두를 먹었습니다. 나흘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한 것도 잠시. 이틀 후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국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 예. 1인당 2,000달러. 4명이니까 8,000달러. 저희는 6,000달러밖에 없습니다.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 명은 여기 남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제발. 우리 가족 모두. 싫으면 말고. 브로커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에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거 금반지입니다. 2,000달러는 될 겁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전 제가 아내에게 끼워준 그 반지였습니다. 아내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여보, 안 돼. 괜찮아요. 이 반지가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브로커가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좋아. 거래 성사. 감사합니다. 대신 내 말 잘 들어. 한국까지 가는데 석 달은 걸려. 중국, 남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이 루트로 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중국 경찰한테 걸리면 안 돼. 걸리면 나도 못 구해줘. 우리는 그날 밤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하루, 이틀, 사흘. 좁고 어두운 짐칸 속에서 숨죽이며 이동했습니다. 먹을 것도 씻을 곳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 랴오닝성의 한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대기해. 다음 조 사람들이 올 때까지. 창고 안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대부분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석 달 됐수다. 브로커가 돈을 더 내래요. 그래서 못 가고 있수다. 3달이나요? 어떤 사람은 6개월도 있었대이. 돈 못 내면 못 가오. 그 순간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도 여기 갇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 태국 루트가 막혔어. 새 루트로 가려면 1인당 500달러씩 더 내야 해. 그럴 순 없습니다. 우리 이미 다 냈지 않습니까? 싫으면 여기 남든가. 아니면 돈 구해와. 저는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돈을 구합니까? 창고 옆 공장에서 일당 노동자 구한대. 거기서 일해. 다음 날부터
저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시멘트 자루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총상 입은 다리로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다시 났습니다. 상처가 터졌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루 일당 40위안. 한국 돈으로 8,000원. 2,000달러를 모으려면 60일이 걸렸습니다. 2달 동안 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창고로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시오. 아버지 죽겠소다.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새끼, 일 안 하면 나가. 감독이 저를 발로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쉬게. 쉬긴 무슨.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돈 안 줘.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가족을 데려가야 해.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저는 2,000달러를 모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좋아. 이제 출발 준비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단속이었습니다. 출발 하루 전 중국 공안이 급습했습니다. 공안이다. 다들 움직이지 마. 으악.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족들을 창고 구석 선반 뒤로 숨겼습니다. 숨소리 내지 마. 절대로. 손으로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공안들이 창고 안을 수색했습니다. 여기 10명 있다. 다 데려가. 10명의 탈북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여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저희 북으로 보내지 마시오. 시끄러. 가.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지옥으로 가족들을 데려왔습니다. 제가 못난 놈입니다. 아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기 붙잡혀간 사람들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네가 2달 동안 고생해서 번 그 돈으로 우리는 살아남았다. 아직 희망이 있단 말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내 손에 굳은 살 박이고 다리 상처 터지고 매일 밤 앓는 걸 엄마가 다 봤다. 그런 아들을 두고 엄마가 어떻게 포기하겠냐? 우리는 반드시 한국에 갈 거다. 꼭.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한국까지 데려가겠다고. 설령 이 길이 지옥이라도, 제 몸이 부서져도. 2022년 2월, 공안 급습에서 살아남은 지 일주일 후, 우리는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중국 남부로 향하는 화물 트럭에 숨어서. 이번에는 더 위험했습니다. 검문소가 많았으니까요. 절대 소리내지 마. 기침도 하지 마. 브로커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트럭 짐칸 깊숙이 숨어 저희는 이틀을 꼼짝 않고 버텼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물도 밥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목말라오. 조금만 참아라. 곧 도착한다. 하지만 곧은 이틀이었습니다. 마침내 트럭이 멈췄을 때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내려. 여긴 광시성이야. 베트남 국경까지 30km. 우리는 밤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걷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총상 입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아, 날 내려놔라. 안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기 틈으로 빠져나가. 중국 국경 수비대 순찰이 오기 전에 우리는 철조망 밑을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베트남 땅. 하지만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 베트남 경찰도 탈북자 잡으면 중국으로 넘겨. 우리는 또 숨어야 했습니다. 베트남의 한 창고에서 일주일을 숨었습니다. 더위와 모기, 그리고 굶주림과 싸우며. 엄마, 배고파오.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브로커가 곧 밥을 가져올 거야. 하지만 브로커는 이틀에 한 번씩만 왔습니다. 그것도 빵 몇 조각과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돈 더 내면 밥 더 줄게.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한국에 갈 수 없었으니까요. 2주일 후 우리는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아니라 짐칸이었습니다. 라오스 경찰 단속심에 딱 붙어 있어. 좁은 짐칸에 15명이 꽉 들어찼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한 여성이 기절했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다 죽어. 브로커가 여성의 입을 막았습니다. 8시간을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버텼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었을 때 그 여성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죽었수다. 누군가 울먹였습니다.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체는 여기 두고 가. 신고하면 우리 다 잡혀. 우리는 그 여성을 버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게 인간이 할 짓인가.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또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일 태국으로 간다. 태국.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만 가면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다음 날 우리는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작은 배에 20명이 탔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배 뒤집혀. 강 한가운데서 라오스 경비정이 나타났습니다. 저기다. 라오스 경찰이다. 빨리 저어. 뱃사공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경비정이 다가왔습니다. 50m, 30m. 다 잡았다. 그때 우리 배가 태국 쪽 강둑에 닿았습니다. 뛰어. 태국 땅이다. 우리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경비정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국경선을 넘었으니까요. 우리 태국 왔수다. 아들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오스 마이너스 태국 국경에서 방콕까지는 600km였습니다. 우리는 또 트럭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이틀 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한국 대사관이다. 브로커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하얀 건물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우리 다 왔어. 우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 왔을까? 그래, 정말 다 왔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들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72살 노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밤 압록강을 건넌 후 석 달하고 열흘 우리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 우리 살았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45년을 살아온 고향 땅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을 바친 군복을 입었던 땅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곳을.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대사관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3월 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무섭지 않을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여기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먼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는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신용카드가 뭡니까? 휴대전화로 돈을 보낼 수 있다고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습니다. 여기서는 말을 자유롭게 해도 됩니까?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습니까?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습니까? 교육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경기도의 한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투룸 아파트. 작았지만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집이에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정부 지원금으로 가구를 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 북에서 간부였을 때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으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정말 살았구나. 하지만 정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국경경비대 부총국장 출신이라고요? 여기선 그 경력을 쓸 수가 없네요. 학력이 북한 군사대학이요? 죄송하지만 10번, 20번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 2000km 국경선을 책임지던 제가 남한에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부탁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감시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일한 만큼 인정해주는구나.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으로 아이 신발 사줍시다. 그러자우. 아들의 새 운동화를 사주는 날, 저는 또 울었습니다. 북에서는 간부 자식이라도 신발 한 켤레 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돈으로 아들에게 원하는 걸 사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식당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아들아, 여기 참 좋구나. 사람들이 다들 친절하대이. 예, 어머니. 내가 북에 남았으면 이미 죽었을 거다. 너 잘 따라온 게 엄마 평생 최고 선택이었어. 어느 일요일, 저는 가족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요일 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치킨집 가우. 그래, 가자. 치킨을 시켜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나중에 커서 경찰이 되고 싶수다. 경찰? 예. 아버지처럼 사람들 지키는 일 하고 싶수다. 근데 아버지처럼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찰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여기서는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문득 생각했습니다. 북에 남겨둔 동료들을, 리철 중위를,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 25년 경력을 버렸습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동료들을 버렸습니다. 총에 맞았고, 굶주렸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아들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제 아내는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으니까요. 제 어머니는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를, 이 평화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것을 꿈꾸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언젠가 북녘 땅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기를, 그곳 사람들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기를,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